보훈병원을 관리하는 곳이죠, 여기가? 예, 이사장입니다. 주로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등을 관리하고 어디 계세요?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병원, 보훈요양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총 몇 개 있다고요? 특광역시에 6개 보훈병원과 8개 요양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구성원이 7,400명이나 되네요. 여기는 정원은 7,254명인데 현원이 7,470명인데 220명이나 많은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거치고 지난해 전공의 사태 때 저희들 이제 전공의 분들이 빠지면서 진료 지원 간호사 분들을 많이 충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직들이 이제 그 복지부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충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 늘린 건가요? 아니면 또 뭐 영구적으로 늘릴 지금은 건가요? 일시적 요인입니다. 그러면 뭐 줄든지 하겠네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상시적으로 필요하면 정원 규정을 바꾸든지 해야 될 텐데. 예,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늘리는 걸로 확정하라는 게 아니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여튼 잘 평가 판단해 가지고 이게 일시적 요인이면 뭐 자연 감소를 하든지 뭐 할 테고, 만약에 상시 수요가 실제로 늘어났으면 정원 규정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오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보훈병원이 시설도 너무 낙후하고 서비스 질도 일반 병원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대통령 그간에 보훈병원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급성기 재활센터부터 요양병원까지 일괄 서비스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요새는 아니다. 예, 체제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시설이 많이 완비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난해 전공의 사태 등 이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이제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민간과 이제 임금 격차가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충원을 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수준이 한 원인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나 자세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교육 훈련 이런 것도 꽤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결국은 사실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인데, 공공 서비스인데 이건 의무적으로 오는 사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주는 사람이고, 또 뭐 속된 말로 돈벌이 되는 손님 고객도 아니니까 함부로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이제 의사분들이나 이제 그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는 나름의 보건에 대한 그 소명 의식을 갖고 장기적으로 재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운영되도록 대다수야 그러겠죠. 근데 언제나 소수가 물을 흐리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서럽지 않겠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보훈병원 이용하는데 가서 좀 뭐 천대라면 좀 그렇고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걸 느끼면 엄청 서운할 것 같아요. 예, 저희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위공경 등 이제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분들은 보훈병원을 이용하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게 자긍심이라든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용자는 그런데 우리 그 종사자들이 좀 섭섭하게 대할 수 여지가 좀 있겠다, 구조적으로 그런 얘기들도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좀 유념하라 그 말이죠. 예. 네. 원래 서럽거든요, 사람이. 그 다음에 88 관광개발. 예. 네네. 여기 요새 수지 경영 상태는 어때요? 수지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남냐 그 말이죠. 예,
130억 정도 남습니다. 연간 예, 순이익이. 순이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금으로 전입해 주는 게 130억 전액이 전액을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기가 자산 가치는 얼마예요? 자산 가치는 그 판단하는데 4,50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매각할 거냐 말 거냐 논쟁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사는 사람이 없더라. 지난 2009년부터 11년까지는 그 응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응찰 기업이. 그때 뭐 천몇백억에 팔라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 그 말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자료가. 그 금액은 그보다 좀 상당히 높은 가격에 그랬어요? 내놨습니다. 지금 판단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운영 수익으로 기금 전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어디 계세요? 누구세요? 예, 사무처장 민병원입니다. 예. 우리 대표는 네? 아 그래요? 직무정지 중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진 않은데 징계 중이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 그런 건가요? 업무정지 중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 나왔군요. 지금 국가보훈 차관입니다.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보훈부에서 대신 사무처장이 그래요? 나오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뭘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가 뭐냐? 독립기념관 왜 존재하는가요? 한번 뭐 대신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예, 투철한 뭐 국가 간 확립,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예, 우리 독립기념관법에 그 올바른 국가 간 확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문화의 정체성, 확립의 목적으로 설립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설립 기반 자체가 국민 성금이라는 국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존재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독립기념관법 1조 설립 목적 이런 게 써놨네요. 184페이지에 독립정신 본질에 집중하는 기념관이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독립기념관법 1조를 한번 찾아봤는데 아주 길게 써져 있긴 하던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전시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민족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만들어낸 결과다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 독립기념관이 원래 추구했던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방부 거 좀 볼까요?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잘하셔가지고 특별히 지적할 건 없는데 자 7페이지 한번 볼까요? 7페이지에 준사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네요. 준사군 체제라고 하면 어쨌든 이거를 개념을 설정을 하는데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해병대 사령관 있어요? 예, 대통령 해병대 사령. 해병대 제대자뿐만 아니라 해병대의 일종의 염원이라면 좀 그렇고 어쨌든 소망사항 중에 하나가 사군 체제로 가자 아니면 준사군이라도 하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핵심 요구 내용이 뭐예요? 소위 준사군 체제로 하려면 핵심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국군조직법의 해병대 상륙작전 외에 신속 대응작전, 국가전략도서방위
이러한 임무들을 명시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병대의 가장 큰 비정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현역미 예비역이 1973년도에 해병대가 해체되면서 육군 내 1사단, 2사단의 작전 통제가 넘어갔던 문제. 이런 것들이 52년 동안 해병대 사령부가 재창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자, 1사단, 2사단에 대한 1사단, 2사단에 대한 평시 작전 지휘권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돌려주라.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뭐예요? 네, 입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시작전 통제권은 1사단은 지금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사단은 여러 가지 부대에 대한 전력 구조,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해병 2사단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군단의 통제를 받게 돼 있거든요. 육군의 통제를 받게 돼 있는데 네. 그런 무기 체계와 여러 가지 전력 구조를 갖춰진 연후에 그때 넘겨주겠다. 작전권을 넘겨주겠다. 지금은 이게 맞다. 지금은 좀 이르다. 예, 그래서 군구조 개편한 연후에 그건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그게 그것도 현재- 해병대에서 원하는 또 내용입니다. 그건 좀 논의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압박하지 마세요. 쓱 압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자, 2사단은 자체 작전을 독립해서 할 만큼 충분한 체계나 예. 무기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한국군은 자체 지휘 방위 역량이 떨어지니까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해 보여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군이 어떤 측면보다는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군보다 더 강한 그렇죠. 정신력과 네.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저는 최강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유는 그거잖아요. 검증을 하고 넘겨주겠다. 일부 사람들의 시각이고요. 전체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작전 지휘권 문제도 해병대 사령관이 있는데 해병대에 소속된 사단을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하지 않고 육군이 지휘한다. 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면 조직적 역량이 부족하다면 모르겠는데 군 장비나 무기 체계 부족이라면 그걸 빨리 채워줄 생각을 해야지. 그 이후로 작전 지휘권을 안 넘겨주고 계속 유보하겠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미군도 사실 정보사령관이 사성장군인데 그 병력 수로는 8,000명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해병대는 지금 28,700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결심 측면에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제 후속적인 작업이 좀 여러 가지 네. 병력 구조, 전력 구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렇게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예.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알 수 있는데 넘겨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예. 최대한 신속하게 부족한 걸 채워준다.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죠. 우리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지휘 역량이나 이런 건 충분하죠. 대통령님, 저희가 지금 서북도서 200km 떨어져 있는 지역도 다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지휘 역량은 충분하다. 예, 그렇습니다. 무기 일부만 장비가 좀, 부족하면 채워줘라. 그리고 일부 무기 체계도 지금은 합동성이 강화된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은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평소에 우리 해병대 사령관님이 장관님한테 얘기한 건 좀 다르죠. 어쨌든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논쟁할 건 아니고. 예, 예. 또 한 가지는 해병대 그 육군해관, 공군해관 이건 다 있는데 그죠? 해군해관도 있죠. 해병대 해관은 없다면서요? 지금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이라고 해서 거기서 일부 지금 회관은 아니지만 복지 시설을 지금 군인공지에서 받아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해관 자체는 없다. 제가 해병대 해관을 만들어 준다는 게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 왜 없어요? 이것도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해병대 역할이 사실은 이거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 해병대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죠? 네, 해병대가 사실 소외가 많이 돼가지고 해군으로부터 재정과 인사권이 독립한 지가 불과 한 7, 8년뿐이 그렇죠. 안 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 해병대 전력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맨날 그 강한 해안 경비 하고 있다면서요? 예, 일부 많은 병력들이 지금 작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까운 병력이 그 밤새 경비하고 있다는 건 좀 아깝거든요. 그 문제는 고민해 보신 건가요? 해봤습니다. 네, 원래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김포 축선의 해강안을 육군한테 맡기고 해병대는 본연의 상륙작전에 그렇죠. 전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다른 준사군 체제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어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고 계신데 3군 균형 편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거라고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3군 균형 편성. 네. 해병대가 국방부는 합참에 장군직이나 대령직이나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지금 육해공군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일정 비율을 반영이 된다면 더욱더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병대도 승진할 기회를 더 많이 줘라. 그 말이죠? 이게 충분히 해병대 장교들이 그만한 능력을 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사령관에서 믿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군인 복무 여건 개선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 번에 어디 있는 것 같긴 한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금 9월 달에 398만 평방미터를 해제했다 그 말이죠. 네. 이걸로 충분한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겠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도 중간쯤에 보면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군사력 정예 군사력 건설 항목에 있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상용 드론 6만 대 확보 이게 있는데 드론 물론 중요한데 육상 전투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해요? 그 분야는 지금 연구 개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실전 배치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고요. 지금 우리 한반도 정부작전에서 여러 가지 산과 이 계곡 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고민은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10페이지에 정보기관 개편 항목이 있는데 정보기관 개편은 방첩사에 관한 얘기죠. 방첩사와 정보본부입니다. 정보본부. 예, 같이. 요건 나중에 비공개 회의 때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뭔가 조치를 하긴 해야죠. 네. 그 다음에 여러 항목들을 다 많이 써놓으셨는데 이 중에 이게 좀 강조가 안 돼서 내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헌법 교육, 정신 교육 항목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헌법 교육의 헌법 존중 가치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이번 내란 사태에서 사실 우리 장병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군이야 죽으라면 죽는 거고 뭐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진격하라면 하는 건데 출동하라면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과연 합헌적인 정당한 명령인지 아닌지를 사실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군의 특성상 그렇죠. 그런데 책임은 안 질 수 없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판단할 역량을 좀 갖춰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장병과 간부를 구분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헌법가치 교육을 지금 심화시키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님 정책실장입니다. 국방부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 예.
오른쪽 왼쪽 해주세요. 예,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대급 기준으로 해서 국방부 교환을 마련해가지고 대대급은 약 2,000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사관학교 교육기관은 한 300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전에 또 어디서 뉴스에서 봤나? 미군들은 헌법에 충성한다? 뭐 그런 교육을 한다고? 헌법 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군은 좀 어땠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민주주의나 아니면 정말 우리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이냐 아니면 국가와 국민이냐 가끔씩 착각하잖아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국가에 충성하는 거고 그게 이제 상사에 대한 충성으로 표시될 뿐이죠. 주로 정원 교육에 대해서 윤리와 정원 교육에 대해서 이 교육이 있었지 헌법적 존중 가치나 이런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각별히 좀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 안 생기게. 그렇다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아, 그리고 참 책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장관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이번에 내란 사태 때 출동을 했던 장병들 중에 네. 뭐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했는데 막상 실행을 하는 데서 많이 망설여서 어디 뭐 컵라면 사 먹고 시간 끌고 놀았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일종의 태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할 때 소극적 대응으로 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결도 했고 실제로도 보면 그건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명령 불복종으로 실제로 처벌될 수도 있는 일인데 어쨌든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건데요. 그 부분을 저도 전에 한번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출동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 또는 일선 장병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오히려 포장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얘기했는데 네. 지금 어디 기사에 난 걸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징계위에 해부했다고 비난 기사들이 좀 있던데 네.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날,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꿔졌으니까 일자가 12월 4일 날 0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의결을 했는데 그때 그 인원의 하급자가 대령님, 과장님, 지금 계엄의 해제가 의결됐으니까 우리는 출동하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 이미 해제돼 의결된 다음에? 네. 근데 그러면 2차 계엄을 준비로 간 건데, 그래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와 가자. 이렇게 해서 갔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 알려진 내용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면 예. 그건 이제 새로운 팩트인데 제가 모르던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잘 설명을 하시고요. 네. 어쨌든 그러나 초기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갔다가 현장 실행을 안 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엄이란 게 다층적, 이중적 이 내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평면적으로만 봐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들을 어쨌든 조사 과정에서 잘 가려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이따가 방사청 볼 때도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이 점은 저기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 12페이지에 스마트 강군 육성, 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부분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이제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자. 이제 이거는 우리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어쨌든 국가 국방력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뭐 무기 조달 체계 등등에서 엄청난 구매 요소가 있는데 네. 여기에 그 진입 장벽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해요. 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대규모 방산업체나 이미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방위 관련된 업체 외에 신규로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 라는 지적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고 있겠죠.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뭐 전투기 저기 저 장갑차, 탱크, 뭐 자주포 뭐 이런 대형 무기 체계 말고 네. 이제는 기술 기반의 첨단 무기, 소형 무기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기존에 있던 대형 방산업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 지난번에 말씀 저희들한테 했다시피 이게 광급 제도를 좀 더 제도적으로 확대를 시키면은 그 진입 장벽이 더 낮아집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정착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겠네요. 네, 자재, 그러니까 중간재를 조달 구매를 해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구매를 의무적으로. 조건으로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그리고 그거 할 때 가급적 국내 기술 또는 국내 기업들에게 뭐 우선권을 주거나 하는 것도 당연히 하고 있겠죠. 기술력이 있어도 그 기술력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그 국산화 대신에 외국에서 쉽게 사서 쓰는 이런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광급으로 지정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더 확대 생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양한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떤 진입 장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어떤 신생업체,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는 고용보다는 창업이 더 중요한 나라로 변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죠. 네. 네. 자, 경기 북부 지역을 포함한 미군 공여지, 미군 기지 부지죠. 미군 기지 부지에 대해서는 이게 잘 진척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돌려주기라고, 그러니까 평택에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기지를 지어서 미군에게 제공했잖아요. 네. 그쪽으로 모으는 조건으로. 네. 그런데 경기 북부에 가보면 여전히 특별한 내가 보기 납득하기 어려운 무슨 주유 기지가 필요하다 그러거나 아니면 무슨 식품 창고 운영한다고 여전히 안 돌려주고 있는 그것도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미반환, 그러니까 반환하기로 해놓고 안 하는 거, 요거 처리도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가 돌려받긴 했는데 이걸 개발을 못하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십수년간 계속 방치되어 있는 걸 어떻게 개발을 활성화할 거냐. 이 두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약속하고 지금 반환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먼저 쉬운 문제부터 지금 네. 가능한 것부터 지금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캠프 스탠리 네. 의정부에 있는 거, 동시에 있는 거 캠프 모빌 네. 이 두 군데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네. 이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그 무기 체계나 또 다른 것의 그 대화력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측과 더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대전제가 캠프 스탠리하고 모빌 이 두 군데는 우리 쪽으로 대한민국 쪽으로 이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땅 문제는 일반 기업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일반 기업에서 이것을 눈독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지방 정부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뭐 예컨대 50년 플러스 50년 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융자 지원도 해주고 네.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의 이자만 내고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약 100년 동안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우리 이제 북부 타운홀 미팅 갔을 때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이 정부가 이미 반환받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지방 정부가 이걸 뭐 도로 뭐 아니면 뭐 공원 뭐 이런 공공용지로 쓰려고 할 때도 나름 깎아준다고 깎아줬는데 80% 70%인가 내게 돼 있는 거를 70%가 지원해주고 30%를 지방 정부가 내게 돼 있는 걸 이번에는 인심 써서 20%만 내고 80% 깎아주는 걸로 결정했잖아요. 예.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저한테 들어온 얘기는 뭐냐면 그 20%를 꼭 받아야 되겠냐. 공공용지인데 개발해서 쓰려는 게 아니고 그 동네 예를 들면 도로 뭐 공원 이런 공공시설 용지로 쓰는데 굳이 돈을 받아야 되겠냐. 정부가 공짜로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똑같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일견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그 해이한 거 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인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예. 어디 특정 지역을 개발을 하면 예. 정부에서 그 도서관 부지도 도서관도 지어주고 공공시설 지어서 도로 지어서 다 그냥 무상 기속시키잖아요. 기부치 하나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공공시설인데 그걸 꼭 땅값을 20%는 받아야 되겠냐. 한 5%만 받고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철도 부지에 관련된 땅도 아마 여러 가지 법 개정도 같이 동시에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 비슷한 땅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미군기지 문제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 미군기지만 특별법으로 왜냐하면 미군기지는 그 동네에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을 장악을 해가지고 점유를 해가지고 동네 발전을 가로막아 왔잖아요. 피해를 봤잖아요.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정말 특별한 희생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치렀는데 그거를 굳이 꼭 그렇게 20%든 꼭 받아야 되겠냐. 인심 쓰는 김에 좀 더 깎아주라. 라는 게 저는 약간 공감이 가거든요. 그거 한번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임대와 그 매각대금 할부 이런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긴 하던데 예. 여전히 별로 뭐 그렇게 뭐 해보겠다는 데가 없는 것 같죠. 아직까지는 지금 반응이 별로 없죠. 뭐 저요저요 손든 손든 지자체는 없습니다. 이것도 지방 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SPC를 만들든지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하고 좀 개발해 보면 안 될까? 그 고민도 한번 해봐 주세요. 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10수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고민을 좀 해주세요. 좀 더 전향적으로. 저 봐서. 제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 국방부 얘기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다음에 소속 기관들 잠깐 볼게요.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직을 지원하는 곳인가 봐요. 네. 네. 네, 국방전직교원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어디 있어요? 네. 여기는 전쟁기념관 관리하나요? 네. 관리하고 또 네 가지 주요한 일을 하는데 공공외교 기능, 어린이 박물관하고 또 아카데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방연구원 예, 국방연구원장입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 이게 국방과학연구소하고는 또 다른 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국방정책 연구하는데 그렇습니다.
기술연구는 딴 데서 하고 여기는 일반 국방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한다 그죠? 그 사업 타당성 조사. 아, 타당성 조사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병무청 거 잠깐 볼게요. 병무청은 요새 뭐 병력 비리니 뭐 이런 게 별로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병역 난탈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예.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이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기대에 응하지 않게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사청은 이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발표하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업무를 좀 조정하고 소속을 바꾸자 얘기하셨어요? 네. 그거 조금 자세히 얘기해 보실래요? 또 저기 국방부에서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옆에 보니까 밉지 않으세요? 탈출하려고 그래요? 제가 저 의원 시절에 이 방위사업청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였는데 오늘 의정활동 가야겠는데. 예. 우선 그 최근 캐나다 잠수함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너무 예. 길게는 말고. 예. 국제 방산 시장 환경이 대단히 많이 그 바뀌어서 절충 교역에 대한 뭐 요구도 방산과 비방산을 섞어서 요구할 정도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네. 그런 그 국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국가 전 역량이 집결되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걸 지금은 비서실장님을 여기 전략 특사로 임명해서 그 이 변화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지속적 체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네. 상시적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방사청 출범은 사실은 획득을 중점적으로 조직이 편성됐는데 이제는 국정과제 자체가 방산 4강에 맞춰질 정도로 큰 패러다임 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에 맞는 행정 개편이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제에 그 여기 차로 여기 승격해서 전 부처에 대한 여기 조정과 역량 결집 뭐 이런 게 여기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여기 하는 김에 저희의 업무 그 내용 속에 군 소요에 대한 획득만이 아니고 어제 대통령님께서 소방 그 산불 여기 헬기와 국가연 공동개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헬기나 함정처럼 전쟁 시 동원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국가 자원, 국가 방위 자원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사업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통합적인 사업 관리를 한다면 국가연과의 공동개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여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그런 그 전 부처의 획득 그 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라는 측면 그리고 방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이게 국방부 산하의 방위사업청은 무기 조달, 예. 구매, 뭐 조달 이런 예. 것만 주로 했는데 예. 이제는 연구개발 또 협업. 원래 획득 속에는 구매와 연구개발을 다 합쳐서 획득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방산 수출은 사실은 획득의 파생적 기능처럼 그동안 다뤄져 왔던 게 사실인데 이제는 적어도 이게 균형적인 여기 그 사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부 토론 안 해보셨죠? 내부 토론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제가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방사청장님 좀 미움받으실 것 같아요. 사실 방위사업청은 예, 획득 그러니까 예전에 린다김 등 여러 가지 방산 비리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2006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 획득과 R&D 연구 개발이 양대 축이었습니다. 근데 R&D 연구 개발을 지난 정부에서 국방부로 그걸 가지고 올라간 걸 제가 그걸 막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위사업청이 껍데기가 되기 때문에 R&D 연구 개발을 가지고 오면은 또 다른 제2의 비리 사건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방위섭체에다 놓는 게 맞다. 주축이 획득과 R&D 연구개발입니다. 근데 R&D 연구개발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한번 토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오늘 여기서 결정 날 건 아니고 일종의 제안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이게 이제 방사청이나 국방부 단위에서 처리가 안 돼서 지금 비서실장을 방위산업 특사로 해가지고 지금 대외 무기거래 분야는 지금 일종의 협의랄까?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국방부의 단독 사업을 하기는 너무 광범위하다 업무가 그런 얘기죠. 예. 광범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방산 수출과 관련된 기능에 수출 그 정책 지원 또 협력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방산 수출 정보를 취합하는 것 이런 그 기능을 늘려야 비로소 행정적인 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데 비서실장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그럼? 네, 뭐 지금 이제 예전에 방위산업은 무기를 사고 팔던 요 단순한 관계에서 이제 국제시장이 엄청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무기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대급부로서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산업 수출이라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님과도 충분히 좀 논의해서 향후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순방을 다니면서 정상들과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방위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고 특히 대한민국 무기 체계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높아요. 대신에 단순 구매는 안 한다. 뭐 대체적으로 당연히 현지 생산해라, 대응 구매해라. 또 주변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뭐 사거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등등 매우 복합적이더라고 보니까 만들어 파는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외교부 그다음에 산업부 왜냐하면 그쪽이 현지 뭐 산업 기술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무기 체계를 어떤 부처가 혼자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 유관 부처가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예컨대 만약에 청장님이 한 생각대로 된다 하더라도 각 정부의 각국에 나가 있는 무관들의 여러 가지 정보 첩보를 그게 집약하지 않으면은 이게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부처가 같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방사청의 업무가 지금 재편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실제 지금 장관님 말씀에 뭐 깊이 공감하고요. 그 뭐 무관 정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청장으로 와서 보니까 방산진흥본부를 만들자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결과가 직원 2명 늘려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이런 뭐 방산진흥본부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이 틀 자체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공무원 증언해달라는 식의 요구처럼 듣습니다. 그런데 이건